자, 고스트 동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했어요. 일단 이 고스트라는 책 제목 자체가 뭔가 이 지금 소개 내용과는 되게 이게 이제 고스트 하나만 봤을 때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어떤 느낌이다라 생각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딱 이 그냥 고스트라는 제목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옆에 소개 문구도 그렇고 앞에 고스트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냥 이 유령이 되었다는 뭐 판타지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줄 알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한 남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또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담고 있어서 되게 뭔가 반전의 충격의 매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그 인터넷으로 고스트란 제목이랑 그 책 제목 그 노란 표지를 봤을 때, 어, 저는 고스트라는 그런 글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기보다는 그냥 그 표지 자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노란 배경에 검정색 글씨에 흑인이었나? 흑인 남자애가 이렇게 뛰고 있는 그 모습이 좀 강렬하게 남았어요, 제 기억에.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사실은 고스트를 특별히 제목을 의식하면서 이 책을 읽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왜 이 제목이 고스트일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뭐 고스트라는 제목이 나름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 생각 음, 얘기는 좀 이따 우리가 수업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게 결말 부분 얘기인데 예주 다 안 읽었는데 괜찮나요? 줄거리는 대충 알아요. 이게 마지막이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열린 결말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줘, 예주한테. 열린 결말은 이제 결말이 작가에 의해서 직접 정해지지 않고 아니, 작가, 그러니까 이책 내용에서 왜 이게 열린 결말이냐. 아, 이게 마지막에 결국 경기를 뛰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탕 하면서 끝나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지? 네, 그 달리기가 스타트된 그 순간만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안 나오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대충 이 마지막이 어떤 느낌을 받았나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열린 결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여기에 나오는 열린 결말은 뭔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상상으로 채워져서 이 부분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뭐 이 이야기 안에서 이미 그 결과, 그 이른바 승패를 떠나서 어쨌든 이 책 같은 경우는 성장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음, 어떤 측면에서 열린 결말, 물론 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어쨌든 이 고스트였던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고스트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 그런 점에서 뭐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 우승하지 않았다 과연 그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다른 생각입니다. 음, 예주를 위해서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아이가 결국 나중에 이제
육상 팀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경기에 마지막까지 얘가 출전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라는 점에서 이제 출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코치가 허락을 해가지고 육상 경기에 이제 뛰게 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화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왜 예준 안 시켜? 기껏 괜찮냐고 아, 음, 물어봤고. 죄송해요. 그럼 예준님 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도 성장소설이라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고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성장,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의 성장을 다루는 그런 작품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좀 여운을 두게 하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끝내서 약간 그런, 모르겠어요. 아, 자, 동아,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아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여기서 성장형 소설이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미 내적으로 성장한 그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렇게 여운을 준다는 게, 음, 딱히 엄청난 열린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그 처음에 돌아와서 이 책 제목이 고스트인데, 동아, 이 책 제목이 왜 고스트인가요? 이 주인공 별명이 자기 스스로 만든 별명이 음, 고스트예요. 음. 그래서 그 주인공 왜 별명을 고스트라고 붙였어? 그 아빠한테서 음, 도망칠 때 이제 자신이 뭔가 아무도 자기가 유령인 줄을 뭔가 그게 그 있었어요. 자, 예주, 고스트, 유령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야?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섭다. 그리고 어, 무섭다, 무섭다. 하얗고, 하얗고, 두 가지? 다리가 없고, 다리가 없고. 그래? 자, 동화는 고스트, 유령에 대한 이미지가 뭐야? 죽었고 죽었고, 음 뭔가 비명 소리를 내고 유령이 비명소리를 내? 뭐 유령의 집 가면 유령의 집에 가면 네가 비명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유령이 비명소리를 내? 아 그 둘 다음에 다 돼요. 어, 또, 그리고 공동묘지 공들묘지. 자, 근데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 예를 들면, 동화는 우리 반의 유령 같은 존재야.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야? 되게 눈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동화 뭐라고? 음, 조용히 다니는 친구. 조용히 다니는. 또는 존재감 없는. 자, 동화,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할까? 자신이 고스트 음, 별명을 붙인 이유 음, 존재감이 음. 없던 것 같아서. 그래? 동의해?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음. 누가 못 알아봐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책 30쪽에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슈퍼에 들이닥쳤던 그날 밤. 자, 그날 밤은 어떤 날 밤이야, 동아야? 아빠가 총을 쐈던 날이요. 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향해서 총을 쐈던, 이른바 가정폭력의 어떤 그런 피해자였지. 그래서, 살고자 이렇게 도망쳐 나왔던, 그런 그날 밤이야. 할아버지는 우리를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쳐다보았다.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아마 우리 둘 다 너무 겁에 질려 있어 그랬을 거다. 난 그날 이후 나를 고스트라 부르려 마음먹었다. 사실 누가 날 귀신 보듯이 쳐다본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조금 달라. 여기서는 고스트가 어떤 의미야? 아까 존재가 없는, 조용한, 어? 뭐, 떠도는, 뭐 이런 이미지는 아니지, 여기서는. 음, 여기서 유령처럼 본 이유는 뭐야? 무서운, 응? 무서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그 유령처럼 봤다. 또는, 귀신 보듯이 쳐다봤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해야 되나? 의미들은, 그러니까 귀신은 어쨌든, 같은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지어진, 또 귀신이라는 존재라는 자체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잖아. 네. 어찌되었던 이유든지 꺼려지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거지. 근데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그렇게 봤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지. 이 음, 아이는. 그리고 스스로가 유령 같은 존재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존재감 없이 있지만 있지 않은 그러한 인물로 살아갔던 것들이 처음에 이 본인 스스로가 고스트라고 별명을 짓고 본인 스스로도 고스트로 살아가기로 한 거야. 이 사회 속에서 있지만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그랬던 이 아이가 주인공이 결국 이 아이 끝에는 어떻게 되는 이야기야, 동아야? 큐트는 자존감을 찾고 음, 친구들이랑도 음, 친해지고 이제 행복해지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 이 아이가 사회 속의 일원, 팀원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책, 여기가 고스트라고 부르고, 어, 혹시 그거를 찾아보겠는데, 그게 어디서 봤나, 쌤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들에게 결국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 자, 못 찾겠네. 나중에 찾으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있다. 책 166쪽이래. 이게 글씨 작아서 보이려나 모르겠네. 보여? 네. 음. 선생님 그냥 읽어줄게. 아무튼 날 신경 써준다니 진짜 고마웠다. 지금까지 내게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우리 엄마, 찰스 할아버지, 그리고 코치까지 포함된 내 목록에 이 애들도 추가해야겠다. 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 안에서 난 진짜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었다. 속이 별로 시끄럽지 않고도. 이 부분이 166쪽의 어떤 이 부분들. 그래서 아까 고스트가 그 공동체였던 그 이론으로 되는 이야기,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자, 이 책 그 차례를 보면 차례가 재밌지, 동화야. 차례가 어떤 네. 소식이 있어? 세계 기록이 가 있어요. 그렇지. 세계 기록, 가장 짧은 선발 시험 세계 기록, 언쟁 많이 하기 세계 기록, 최악의 하루 세계 기록 이런 식으로 제목에서 가장 더러운 차 청소하기 세계 기록 이런 식으로 마지막만 첫 경기 해가지고 마지막만 빼고 다 세계 기록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을 적은 책을 우리가 뭐라 불러? 기네스북. 기네스북이라고 부릅니다. 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뜻하는 바는? 동화 생각이. 음, 얘가 맨 처음에
기네스북을 되게 달고 살고 또 세계 기록에 대한 세계 신기록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에 많이 나왔던 거를 보면 음, 책에서 뭔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뭘 말해주는 것 같아? 음, 아니면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세계 기록. 음, 자, 여기 보면 스스로 고스톱 본다. 난 아마 세계 기록을 가장 많이 아는 걸로 세계 기록을 세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만큼 그만큼 기네스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네스북에 그만큼 잘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네스북에는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가장 빠르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지금 세계 신기록이 우사인 볼트인지 아니면 뭐 그다음에 깨졌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러면 그 기네스북 기 갖는 거는 그냥 주인공 캐릭터 자체를 어? 그 기네스북에 나온 기록을 열심히 세계 기록에 관심이 많은 아이라는 그냥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한 것. 그래서 흥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목도 일부러 아까 무슨 세계 기록, 무슨 세계 기록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일단 뭐 볼 수 있고 단순한 흥미, 재미 요소. 근데 이거 재미만 있는 건가? 아니면 아까 동화도 약간 얘기했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동화, 이 작품에서 이 세계 기록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게 세계 기록이라는 음, 거 하나로, 그거 하나는 아니지만 그 주인공이 뭔가 운동이나 이런 쪽을 하게 된 음.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복선이다. 자, 네.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나서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다. 그렇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 기록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들은 자신도 세계 기록을 갖고 싶은 거지. 세계 음, 기록을 갖는다는 건 결국 뭐 해준다는 거야? 유명 음, 유명해진다는 거. 음, 근데 별명은 고스트야. 어때? 무슨 일이네요. 그렇지, 모순되는 거지. 유령인데, 존재감 없이 살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뭐야? 세계 기록을 갖고 싶은 거야.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 있고 부러워하는 거지. 그런 그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음, 같이 갖고 있는 거지. 하나는 존재감이 없다. 우리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얘기하잖아. 난 존재감 없이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존재감 없이 살고 싶어서 그걸 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어울리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뭐야? 그런 그 자기의 솔직한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회피하는 거지. 아닌 것처럼 하는 거지. 그런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뭐, 그 읽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그 해석이 언제 얼마나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판단할 어떤 그런 부분이지. 예주는 세계 기록을 갖고 싶다라면 어떤 세계 기록을 갖고 싶어? 너가, 너가 기네스북에 음, 올린다. 갑자기 들어온, 어, 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동화는 혹시 너가 기네스북에 뭐 이름 올리고 싶다라면,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랐으면 하는 그런 음,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냥 아무거나 되면 좋겠어요. 기네스북에 일단 올리고 싶어. 네, 어, 네. 어, 근데 사실 기네스북도 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올라가도 별로 안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 아, 워낙 기네스북이 정말 많더라고, 종류가. 엄청나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열망은 있어, 예주? 동화에 그런 열망이 있다고 그러고. 음, 예주는 그런 열망이 없어? 그렇고. 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자, 음,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 두 가지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대로 가정폭력, 또 하나는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빈곤을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 동아야, 이 책에서? 음, 일단 택시 택시에서 내릴 때 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택시에서 내릴 때 엄마가 음. 그 택시를 왜 탔냐부터 물어보는 아하, 그렇지. 장면이요. 택시를 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지. 아, 그렇지. 또, 그리고 음, 운동화나 운동화 그 낡은 상태로 있는 것과 그렇지. 운동화. 특히 이제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거지. 어떤 사건이 돼? 도둑질해요. 어, 그, 그렇지. 나중에 네. 좋은 달리기 운동화를 결국은 뭐 우발적인 여지도 모르겠지만 도둑질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빈곤, 가난과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또, 아니, 그 집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음, 자, 이 아이가 사는 동네 아, 출신, 어? 출신에서 선생님도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들 선생님이 못 가봤지만 알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뉴욕에 할렘가 뭐 들어봤어 혹시 너희들도? 아니요. 그래서 흑인 빈민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곳 해가지고 할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었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디 달동네 산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예를 들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냐. 옛날에는 서초동 꽃동네라는 데가 있어. 꽃동네. 이름은 꽃동네 괜찮은데 거기가 이제 그 화훼단지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꽃 키우는 데인데 사람들이 아 집이 없으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 무단점거에서 비닐하우스가 저기 뭐야 설치비가 싸게 들잖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저기 뭐야 그 서울에 보면 무슨 신림동이니 그 봉촌동이니 이런 그 달동네가 있었어. 아주 그 언덕배기 꼭대기에 그런 달동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뭐 난곡이라는 어떤 그런 곳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화려하지만 옛날에 이제 상암동이 그 즉 쓰레기 처리장이었어. 근데 음, 상암동 그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 사는 사람도 있었어. 거기에서. 그런 동네에서 산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걸로?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반면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어디 산다고 그러면 부자로 생각하는 거야. 강남. 강남 산다 그러면 야, 너 강남에 집이 있어? 강남 살아. 그럼 왠지 있어 보이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코드, 지역 코드가 있듯이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이 아이가 어느 그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이 애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고스트가 되는 거야. 왜? 가난과 고스트가 무슨 관계야? 음, 가난과 고스트가 무슨 관계야? 가난해서 음, 딱히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음. 가난하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또는, 그런 걸 강요당하는 거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무시하는 거야. 그 아이 존재 자체를 이렇게 유령 취급하는 거야. 없이 취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는 보면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공에게 특별한 습관 같은 게 하나 있지. 그 책에서 보면 동화야. 그리고 예주도 이 앞부분에 나왔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자, 10쪽에 보면 가게에 와서 그 해바라기 씨를
먹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바라기 씨를 먹는 것들이 가는 의미는 뭘까? 음, 책 13쪽. 예주과도 13쪽에 나왔으려나? 그럴 것 같아요. 음. 12쪽 마지막에 둘째 줄 동화 읽어볼까? 12쪽이요? 12쪽 아래서 둘째 줄. 사실 해바라기 씨는 아빠가 잘 먹어서 나도 먹게 됐다. 그런데 아빠는 껍질도 알맹이도 그냥 다 씹어 먹어버렸다. 마치 걸신 들린 짐승처럼. 내가 진짜 어렸을 때 해바라기 씨를 많이 먹으면 뱃속에서 해바라기가 자라는 거 아니냐고 아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내가 해바라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 중간에 네, 내가 해바라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바라기는 예쁘고 여자들이 좋아한다. 게다가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피는 밝고 긍정적인 꽃이다. 그런데 아빠에게선 밝고 긍정적인 구석을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근데 이 주인공이 그 계속 그 해바라기 씨를 먹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는 거지. 얘 해바라기 씨 먹어봤어? 어렸을 때 뭐 초콜릿 맛 나는 거 먹어봤었던 것 같아요. 동화는? 음, 어, 지금은 잘 안 먹어요. 지금은 잘 안 먹는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먹었어, 해바라기 씨를? 네, 먹었었어요. 어, 요즘은, 아니, 근데 제가 해바라기 씨 먹는 거는 잘 안 먹는데, 음. 햄스터 까주느라 그 되게 잘 까요. 햄스터를 까죠? 그렇구나. 실제로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이라던가 뭐 그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많이 먹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그 땅콩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껍질 이렇게 뱉듯이 뭐 해바라기 씨도 이렇게 그 뭐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단한 군것질거리 비슷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씨를 씹는 어떤 그런 경우들 그래서 그 어른들 중에 어? 담배 한 대씩 피는 어른들이 습관적으로 그것들이 저기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담배를 태우세요? 그러면 그 뭐라고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일종의 자기가 쉰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야.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래서 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이거 커피 한 잔 마실까? 물론 이제 그 커피나 그 담배 같은 거에 그 카페인 성분이라던가 니코틴 성분이 각성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뭐 하고 있구나? 쉬고 있구나. 라고 하듯이 그냥 해바라기 씨를 그냥 질겅질겅 씹으면서 해바라기 씨를 퇴퇴 내뱉는 어떤 그런 행위 그 자체에서 자기의 그 긴장도를 낮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해바라기 씨를 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어? 동화가 보기에? 제가 볼 때는 되게 평소에 그냥 씹고 있는 그것도 있고, 음, 뭔가 생각이 많을 때 음, 또 씹는 것 같고, 이제 대충 긴장했을 때도 씹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책에서 이 아, 주인공에게 해바라기 씨는 어떤 의미냐고? 그냥 일상적인 삶 아닐까요? 일상적인 습관 중에 하나, 그 루틴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 아이가 아, 이 아이 입장에서는 왜 하필 해바라기 씨야?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그렇지.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는지, 아빠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것들. 근데 그게 이해가 돼? 이제 아빠가 좋을 때는 응, 좋았으니까 응, 그런 감정을 그리워한 건 아닐까요? 응. 그래서,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역시 그러면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자기를 향해서 음, 총을 겨눴던 그런 아버지라면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아버지잖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연민이라던가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해바라기 씨라 아버도 해바라기 씨를 씹는 습관이 있고 자기도 해바라기 씨를 어떤 그런 씹는 습관이 있고 그럴 때 이 해바라기 씨를 계속 그 씹는다는 것은 아빠를 전면 부정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선생님 생각엔 좀 잘 이해가 안 가, 이게. 왜냐면 그렇다면 이 작품 안에서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던가 아빠의 화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 이후에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특별히 동화야? 아니요. 전혀 나오지 않아. 아빠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과 관계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이야기에서 아빠에 대한 세팅은 뭘로만 나오는 거야? 나쁜 사람. 어, 자기가 자기를 고스트로 만든 어떤 그런 인물들. 이 아이 주인공에게 주인공이었던 그런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 어, 사실 내면으로는 어, 아빠를 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음, 그런 일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요 해바라기 씨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동화가 얘기했던 아, 그 아빠와 그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회피 뭐 이런데 이것들과 관련되어서 직면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해바라기 씨를 씹는 것들이 아까 이제 해바라기는 예쁘고 여자들이 좋아한다. 태양을 향해 피는 밝고 긍정적인 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 해바라기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뭐가 되고 싶은? 해바라기. 해바라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러한 점에서 이제 그런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가 그 해바라기 꽃을 활짝 피우듯이 이 아이도 지금은 이렇게 상처받은 그러한 그냥 영혼이지만 언젠가 활짝 꽃을 피우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존재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상징하는 걸로도 이 해바라기 씨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때도 아니면 아유 어디다 갖다 이렇게 갖다 붙이냐고 꿈보다 행복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평론하는 부분이라던가 작품을 갖고 이렇게 토의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야 그 해석은 너무 과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정말 그 이야기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를 내가 작품 읽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하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다시 이제 이게 두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작가가 일부러 의도해서 작가가 의도해서 이렇게 쓴 경우가 있고 또는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어. 작가는 그냥 썼어. 그런데 독자들이 그렇게 그걸 읽어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다시 이게 두 개로 나뉘어.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잠재의식 속에 작가의 잠재의식 속에 그게 이미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던 거야. 작가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독자들이 발견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작가의 잠재의식에도 그것들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음. 독자가 순수하게 그걸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재창조해낸 거야. 다시 창조해낸 거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작가가 의도한 바를 잘 읽어내는 게 그게 독서다. 독서의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또 하나는 아니다. 작가는 그 쓴 거고 그걸 어떻게 읽고 해석하냐는 건 누구 마음이다? 독자 마음이다. 작가가 작품을 쓰는 순간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가 그 읽어가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래서 독서라는 행위는 두 가지가 결합된 걸 보는 거야. 작가가 쓴 것 플러스 독자가 참여해서 읽어낸 것들. 그 두 의미가 결합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 행위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작가가 써놓은 거를 제대로 잘 뭐 하는 거?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독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동화는 독서가 뭐라고 생각해? 그 두 가지를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동화에서는? 어, 저는
둘 다 맞다고 보고 싶어요. 음, 둘 다 맞겠지, 물론. 근데 어디에 방점이 찍혀졌어? 동화의 독서는. 저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작가 의도 찾는 게 재밌는데 음, 또 어떨 때는 제가 또 과대 해석을 할 때가 많아서 음, 그냥 후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많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좀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러겠네. 예주는. 저도 뭔가 좀, 이게 좀, 읽다가 막 흥미진진해지는 거 같은 거 이렇게 읽으면서 좀, 작가가 이걸 뭐 이렇게 하려고 했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통은 그냥 되는 대로 읽는 것 같아요. 자, 국어 시험은 어때? 국어 시험이요. 학교에서 국어 시험은 1번이야 돼, 2번이야 돼? 1번이요. 이, 무조건 1번이야지. 아니, 아, 이번에 아, 국어 시험에서 아, 과대 해석해가지고 아. 하나 틀렸어요. 아니, 근데 아이고, 하나 틀린 건 아니고 아,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일단 한 문제가 날아갔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래서 가끔 독서를 잘하는 거하고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게 별개인 사람들이 있어. 음, 그게 이제 이본이 더 치중하는 사람이야. 그 이본인 사람들이 사실은 독서 토의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고 좋아. 근데 시험 보면은 이본인 사람들은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어 교육을 비판할 때 왜 자꾸 이렇게 갇힌 교육을 하느냐. 어?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열려야 된다라고 해서 2번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수행평가? 물론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는데 수행평가도 사실은 1번 지향이 아니라 2번 지향으로 하기 위해서 수행평가 이런 게 생긴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시험이 이제 이른바 객관성이 보장돼, 객관성.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잘하는 거면 잘한다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이 평가에 맡게 된다라고 평가권이 확실히 선생님한테 있으면 토를 만약에 사람들이 안 달면 2번, 이번의 방향으로 가도 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선생님들도 신뢰 안 해.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해? 너가 왜 그렇게 점수를 줬냐라는 것들 요구를 해. 그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하려면 결국 뭐야? 답이 있어요, 답이. 그럼 그 답은 결국 뭐 작가였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실했냐.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이란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건 맞고 이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논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져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시험의 어떤 그런 특성상 자꾸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작품은 독자가 향유하는 건데, 왜 자꾸 그거를 그 저자였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두려고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반발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일본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래야 예주와 동화와 스님들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 생겨나는 거야.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 거야. 아까 유령하면 우리가 그 떠올리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뭐 존재감 얻는 무서운 이런 거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누구는 유령했더니 솜사탕처럼 먹고 싶은, 응? 뭐 이걸 떠올렸다. 그 솜사탕처럼 먹고 싶은 사람하고 무서운 어떤 그런 사람하고 정서적 비교가 되겠냐고. 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기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 한정되었을 때 갖는 또 폐해가 있는 거예요, 폐해. 안 좋은 단점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잘 조화를 시켜 나갈 건가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까 그 말했던 해바라기 씨가 이 책에서 갖는 의미가 있어. 그 다음에 기네스북이 갖는 의미가 있어. 자, 또 이 책에서 갖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동아. 엄마가 보는 TV 텔레비전 엄마가 보는 TV, 텔레비전? 왜?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 거기에 내용이 아니 음, 드라마 내용이 음, 그
엄마가 그 드라마만 계속 본다고 했는데 내용이 음, 그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음, 사랑했다가 음, 헤어지고 음, 다시 사랑하는 음, 해피엔딩 내용인데 어, 이게 작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상황이 지금 딱 헤어진 음, 그 뭔가 딱 엄마와 아빠의 관계 같아서 음, 뭔가 이것도 아빠를 조금 그리워하고 있는 엄마의 심리를 담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화가 아주 예리하네. 그렇지. 그 엄마가 왜 그 TV 드라마에 빠져 있겠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주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TV 드라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왜 엄마는 TV 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현실 도피. 현실 도피인 거지. 사실 이 엄마가 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거잖아. 자기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힘든 그 엄마에게 유일한 낙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값산. 왜 값산이야? 계속 돈이 안 들어서. TV야말로 말도 TV 시청료만 내면 되잖아. 어? 그 때문에 TV가 사실은 제일 싼 그 레저 생활인 거야. 영화라도 한 편 보려면 몇만 원 들잖아. 어? 뭐 자기가 무슨 뭐 사교 활동 나가려면 사람들 만나려면 음식점 가야 되고 뭐 쇼핑 가야 되고 그러면 돈 들잖아. 근데 집에서 뭐 하는 거는 TV 보는 거는 돈 안 들잖아. 그래서 집에서 TV 보는 게 사실 제일 뭐 한 거야? 값싼 그 레저인 거지. 어? 그런 그 부분들에서 이 가족의 어떤 그런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근데 하필 왜 TV 대응이 그 거냐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꿈꾸는 거지. 저는 단란한 가족, 다시 사랑 회복 이런 걸 꿈꾸는데, 근데 그게 뭐라는 거야? 드라마라는 거야. 자, 드라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야? 이제 이 드라마는 그냥 프로그램. 어, 드라마는 드라마, 프로그램인 거지. 현실이 아니잖아. 우리가 드라마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에서 있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인 거지. 그런 이제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얘기가 왜 안 나오지? 이 책 고스트에서 이 표지에도 나왔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야? 달리기. 달리기지, 달리기. 달리기고 이 책에서 최고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명대사? 명대사가 이거지, 이거. 제일 처음에 읽어주겠습니다. 도가가 차례 앞에 나와 있는 거. 달리기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냐고. 너란 사람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그 대신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는 있다. 자,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말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소리를 했는데, 음, 이제 코치가 이제 너 응, 자신을 알라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응. 예주, 이 문장이 어떤 의미 같아? 음, 너란 사람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거참 안타깝지만 그 어, 정도로 빠른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 그 대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는 있어. 있다.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음, 음,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없지만, 응,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이 주인공은 지금 현재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너랑 직면해라 뭔가 이런. 그렇지. 너랑 직면, 음, 너란 존재에 대해서 직면해. 그 직면. 그 똑바로 마주 보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뭐 예주나 동화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겠지만,
시험 기간에 시험 봐야 되는 현실이 너무 싫은 거야. 응?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뭐 하고 싶어? 미루고 싶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나 몰라. 자꾸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일단 뒤로 미루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직면해서 그 문제와 부딪혀서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근데 우리는 자꾸 미루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는 있다라고 알았던 그런 부분들. 그럼 결국 이 달리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책에서 실제로 달리기를 이 애가 왜 잘하게 된 거야? 잘한다, 달리기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가장 빠른 순간이 뭐라고 그랬어? 아빠한테 도망가는. 아빠한테 도망가는 어떤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달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서 그냥 잘 달린 어떤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이제 가난한 흑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희망이 뭐야? 가난한 흑인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혹시 알아? 미국 사회에서 스포츠 농구 잘하고 야구 잘하고 하는 뭐 옛날에 권투 잘하고 이런 부분들 그나마 스포츠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차별이 좀 없었고 흑인들이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뛰어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게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라고 비해 가난한 나라에 축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 왜? 음, 하려고 어? 축구 실력으로 어. 세계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축구 하나 잘하면 인생이 확 바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축구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혹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꿔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에서 이제 달리면 뭘 얻을 수 있는데요라고 어떤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이 주인공 말고 누구야? 코치. 그 코치. 이 코치는 어떤 의미가 있어? 인생을 바꿔준. 인생을 바꿔주는 존재이면서 이 코치의 특징이 바로 이 주인공과 상당히 유사한 거지. 어떤 점에서 비슷해? 이 코치도 이 주인공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거야. 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같은 출신. 비슷한 그래서 이 코치도 가난한 어떤 그런 출신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벗어날 수 있었던 것들은 뭐 때문에? 달리기.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뭐야, 구원하는, 또 이끄는 그런 거를 자기의 소명, 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코치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들을 또 이렇게 잘 수행해줬던 어떤 코치였던 그런 역량들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인물들인 걸 볼 수 있고, 그 점에서 뭐 어쨌든 이 코치가 이런 코치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근데 과연 이런 코치를 누가 만날 수 있겠냐고 평상시에 사람들이 이런 코치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소수에 불과한 거지 사실. 자, 그래서 원래 이 책이 그 트랙이라는 책 안에 이 책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1권이야 이게 트랙 1권이야 고스트. 그다음에 이제 파티나 써니, 루 해가지고 2권, 3권, 4권에서 4부작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게 4부작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일부를 안 읽으면 이부를 못 읽고 그런 건 아니야. 네 명의 주인공의 각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2, 3, 4권도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어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동화 예주 같은 경우는 또 이 친구가 처했던 상황과는 동화 예주가 처했던 상황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인생도 있구나.
라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야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다른 인생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시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이 책인데 어, 너네가 만으로 몇 살이야? 만으로 14세 넘었나? 네, 전 만우 만으로 14예요. 만으로 지금 14야. 딱 맞네. 저는 15예요. 넌 15야, 동아? 예주한테 얘기됐네. 아이고, 어린 것이. 어? 어. 자, 쌤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어, 스님이 54세인데, 54세에 읽어도, 이게 괜찮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야, 근데 이걸 14살에 읽으면 걔들은 나보다 진짜 40년을 앞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천문학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뭐야, 세세하게 잘 다뤄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이게 뭐, 이걸 막 완전히 다 이해되고 그런 거기보다는 천문학의 어떤 그런 기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도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 책 잘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그 선생님이 여름방학이 없습니다, 이번에 참. 이번에 아, 여름방학이 없고, 가을방학을 할 겁니다, 가을방학. 가을에 추석 즈음에 할 거고, 동화는 어디 간다며? 네, 여름에, 네. 어, 어쨌든 가기 전까지 또 잘 해보자고. 또 할 수 자, 있을까요? 뭐라고? 거기서 할 수 있나요? 그럼 네 마음이지 그거야. 거기 가기 전까진 잘해보자고. 네. 가수도 네 의지가 있으면 너 모든 걸 할 수 있지, 동화는. 음. 거기 제 생각에 음, 아빠가 그냥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할지도 몰라요.